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기존 화성 18형이 아닌 새로운 화성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ICBM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화성 19형이라고 밝히면서 최종 완결판, 초강력 공격수단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최종 완결판일까요? 글쎄요, 이제 ICBM 미사일은 네, 정상각도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각도로 대기권을 나가서 비행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재진입하는. 하고 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목표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까지 북한은 수십 번 쐈지만 거의 다 고각으로 발사- 썼죠. 이번도 그렇거든요. 예. 그럼 고각 발사로는 최종적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최종 완결판이라고 그러는데 또 김정은 이 이제 ICBM 공장 갔을 때 바퀴 12축짜리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예. 11축이거든요. 이번에 11축이었죠. 그럼 12축짜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최종 완결판이 아닌 거죠. 최종 성능 시험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12축짜리도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은 화성 18형과 함께 19형 같이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보면 화면상으로는 고체 연료예요. 이렇게 퍼지니까 고체 연료고 보면 중요한 실험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지금 아직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단분리 세 개를 모두 보여줬고 마지막에 살짝 보니까 탄두에 후추진체라는 것, PBV라고 하는 다탄두에 쓰는 거거든요 주로. 그게 살짝 보였어요 모타가. 예. 그러니까 그 시험을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네. 어쨌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기가 가장 크고 크기가 크고. 고도가 7,700이면 지난번보다 거의 1,100km 더 올라갔고 그리고 연소 시간도 지난번이 74분이었는데 이번에 86분이거든요. 12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74분만 연소해도 사거리로는 미국 다 갑니다. 15,000km 나오니까. 예, 예. 진전됐다고 그러면은 높이 올라갔으니까 저에게는 무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도를 낮추면. 그러니까 탄두의 무게를 늘린 정도의 엔진 추진력 확보, 요 정도는 해본 것 같다. 나머지는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ICBM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게 됐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완성을 했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해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못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까운 데는 레이더로 탄착점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구 공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2-3,000km가 넘어가면은 레이더는 이 장거리 레이더도 없지만 떨어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측정 장비,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초기에 ICBM 발사할 때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수천 킬로미터 날아갈 때 거기 미리 선단을 보내요. 관측선, 보급선, 그 다음에 보호하는 함정. 그러니까 대규모 선단이 가서 떨어지는 위치를 측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북한은 그런 선단을 꾸릴 능력이 없죠. 음. 그러니까 쏠 수도 없고 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가 없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자꾸 이제 그동안 자기들 재진입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탄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열이 균일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내열성은 이제 그 소재 복합 소재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ICBM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25도에 25도 각도로. 그럼 열이 요 밑에만 발생하거든요. 여기는 안 발생하고 그럼 무게중심이 달라져서 돌아버리거든요. 그 재진입할 때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그렇죠. 균일하게 하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최종 완결판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뭐 화성 17, 18, 19 이렇게 얘기해도 완성되지 않은 각 단계별 미사일에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이 효용성도, 그러니까 실용성도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도 본인들이 그랬거든요. 필수 공정이라고. 그러니까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아직도 엔진 추력과 아마 탄두 부분에 복합 네. 소재 정도의 내열성 정도는 확인한 것 같은데 보다 정밀한 기술들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보다 정밀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외형적 특징들을 보면 뭐 저희도 지금 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만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화성 18형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뾰족한 탄두부인데
화성 19형은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탄두의 무게는 느릴 수 있거든요. 고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 그림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 3단이 분리됐을 때 마지막 탄두에 붙어 있는 후추진체라는 넓은 판이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참치 캔처럼 생긴 판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개 탄두가 붙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엔진이 있고, 요게 이제 연소하면서 위치를 잡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살짝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탄두 형상도 그렇고 다탄두의 중간 단계 정도 실험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떨어질 때 만일에 다탄두였다면 고각으로는 다탄두 시험을 못 하고요. 네. 또 떨어질 때도 만일에 다탄두였다면 우리 합참이나 일본이 얘기하거든요. 여러 개의 탄두가 떨어지는 게 일단 식별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탄두를 했다 하더라도 후추진체 무게가 1톤에서 1.5톤 나가요.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는 실험을 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탄두를 했다 하더라도 초기적인 실험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크고 무거운 추력의 고체 엔진, 그리고 가장 긴 연소 시간, 가장 높은 고도, 그리고 후추진체로 보이는 일부가 이번에 식별이 됐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은 좀 향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최종 완결판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얘기죠. 어떻게 정상 각도로 발사해보지도 않은 최종 예. 완결편이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일 수는 있겠죠. 화성 17, 18, 19인데 그럼 저 말이 맞다면 최종 완결판이니까 이제 화성 20형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12개짜리 바퀴에 12축짜리 그 텔은 왜 만들었으며 그걸 왜 보여줬냐는 얘기죠. 예, 그럼 예. 화성 20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큰 걸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반적인 군사 상식에 해당하는 네이밍을 하고 있지 않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뭐 ICM 기술이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로 이제 알려진 정보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추측을 하세요? ICBM 기술을 일단 통째로 이전한 사례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KF-21 보람에 개발할 때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거든요. 네. 혈맹인데도. 중국에도 저렇게 친하지만 러시아가 전투기 엔진 기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안 줬어요. 그래서 중국의 함재기, 항모는 만들었지만 함재기가 거의 부실해요. 제대로 된 엔진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리 급하다지만 ICBM이나 그다음에 핵심 첨단 기술을 준다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고요. 네. 줄 수는 있죠. 옛날 기술. 그러나 그것만저도 향상은 되겠죠. 북한으로서는. 그러나 줬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화성 18형이 19형이 급진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줘도 핵추진 잠수함은 줘도 못 받아 먹어요. 북한의 조선 기술로는. 호주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게 오커스거든요. 동맹. 2022년에 동맹을 체결했는데 첫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금 급하니까 아니지만 북한 공군력이 형편없으니까 예, 예. Su-27에서 35 시리즈 계열 첨단 항공기를 향후에 준다고 약속했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마소친에 갔을 때 김정은이 그 수호의 공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흐뭇하게.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에서 F 팬텀 1개 대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최강에. 그러니까 그런 정밀 무기, 그다음에 탱크 장갑차 야포의 그 기술, 합금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ICBM, 뭐 인공위성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협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향후에 러시아 기술로 현대화해 주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직접적인 안보, 우리 안보 위협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은 단순히 달러를 벌러 가지는 않았을 거다. 달러는 무기만 줘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실전 경험, 그다음에 이 본인들이 파병을 했으니까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 분쟁이 있을 때 부담이 있는 거죠. 병력을 파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한테. 뭐 우리한테 안보 위협이 아니라 그러지만 병력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와 분쟁이 있을 때 러시아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거죠. 돈, 군사기술, 첨단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견인, 그다음에 또
구닥다리 과거 기술일지언정 북한에겐 도움이 담비 같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받을 게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매체가 ICBM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딸 김주혜의 모습이 보이는 예, 겁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주혜가 2022년 11월 18일 날 나왔거든요. 그때도 화성 18형 ICBM 쏠 때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사진 나오면 김주혜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2013년생짜리 여자애가 지금 거의 비공개까지 합치면 40여 차례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70%가 군사행보입니다. 그럼 그러네요. 말 다 한 거죠, 지금. 뭐하러 따라다니는지는. 북한의 후계자 수업은 다른 게 없어요. 저렇게 현지 지도하는데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일, 김정은도 저렇게 짧은 게 아직 2년 안 됐거든요. 만 2년 돼 가거든요. 그러면서 만 2년 동안 거의 40여면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렇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네.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생 치고는 이제 12살쯤 됐겠죠. 치고는 가장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가장 강도 높고 가장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없었고 또 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후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그러나 아들이 있다면 저럴 리가 없죠. 아들을 내세워야지 왜 딸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저렇게 네. 내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내가 세자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웃기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유학설이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소중한 세자가 있다면 후계자를 유학 보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파병하고 전운이 감돌고 전 세계 고립돼 있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 뭐 일각에서 유학 갔다고까지 설을 퍼뜨리는데 일반인들도 그 설을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어디 있는지 다 정보가 발각이 될 텐데 네네. 저 같으면 절대 안 보내죠. 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도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출산해서도 사망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세울 후계자는 현재로서는 김주혜밖에 없는 김주혜다.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추론입니다만 이제 김정은 선대는 여자 관계가 문란했죠. 김정일만 해도 5명이죠. 나온 게 김영숙, 그다음에 고용희, 성혜림부터 시작해서 홍일천, 김옥까지. 근데 만일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면 벌써 딴 데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리설주를 내세우기라는 거 보면 뭐 여자 관계 복잡한데 아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주혜를 내세우는 걸 보면 비교적 그런 문제는 선대보다는 덜한 거 아니냐. 뭐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글쎄 어제 ICBM 도발로 끝일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대로 7차 핵실험까지 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전 몇 년 동안 계속 핵실험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기엔 도발이죠. 유엔 결의 위반이고. 자 보면 얼마 전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김정은이 보여줬죠. 예. 충격적이었죠. 최초로. 두 번째 ICBM 기지를 또 최초입니다. 여기에 이어진 행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도발한 게 아니고 지금 올해는 어떤 그렇죠. 예. 스텝 바이 스텝. 왜냐하면 올해는 올해 처음이거든요. ICBM은. 올해는 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전술핵 공격, 단거리 무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핵 능력, 미국을 향한 전략 핵 쪽으로 무게를 옮겨왔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 공장이거든요. 예. 저게 처음입니다. 우리 그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그다음에 ICBM 공장을 또 갑자기 뭐 수풀에 치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어진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자, 여기는 한반도는 끝났고 우리가 아직 미국은 못 때리지만 날 내버려두면 거기도 쏠 거야.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 누가 되든 나한테 와야 돼. 제가 보기엔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갈 거고 만나러 올 거고 해리스 진영도 이번에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비핵화 지워버렸거든요. 심지어 인권도 지웠어요. 대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누가 되든 대선이 끝나면 자기와 협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굳이 그 전에 핵실험하거나 사고 쳐갖고 상황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죠. 핵실험을 하거나 정상각도 발사를 하는 정말로 전략 도발을 한다면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음. 그때는 이제 그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그걸 시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아까운 카드를 쓸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3명인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또 예. 리창호 정찰총국장, 예.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어떤 역할들을 맡았을까요?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김영복은 중장이거든요. 네. 상장, 별 3개. 우리 재밌는 게 최명신 장군, 월남전에 참전했던 명장이죠. 그분도 별 3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에 파병된 사령 그 북한군의 총사령관이 될 겁니다. 아직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전투병력이면 계속 전사할 테니까. 예, 예. 그다음에 정찰총국장이 갔거든요. 이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는 사실은 전방에 인민군의 4군단, 서쪽부터 2군단, 5군단, 1군단 동해까지 있거든요. 네. 이 군단들은 전방 작전권이 없어요. 이걸 정찰총국이 전방에 작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질에 다 정찰총국이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전장에서 쓰는 이 도발이라는 경험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지휘하는 인물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장 정보 획득이 가장 주목적일 거다. 그다음에 신금철 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2,000명이 갔으면 4단이거든요. 4개 여단입니다. 여단장이 별 하나예요. 예. 북한은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준장이죠. 그러면은 4개 여단이 갔으니까 별 4개, 별 하나짜리가 4개는 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찰총국장 갔죠? 김용복 갔죠? 그럼 또 누가 따라가느냐? 북한은 이건 총참모부 합참이고 총정치국이라고 이 사람들 감시하는 정치군인들이 따라가요. 예. 여기도 장성급일 거죠. 그러니까 추론해 보건대 최소 장성, 북한은 장령이라고 그러거든요. 7명의 별자리는 같다. 이 아. 말에 그렇게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지금 SNS에 확산하고 있는데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실제 북한군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일단 가능성은 반반인데요. 네. 일단 지금 하는 얘기가 저 아픈 상황에서도 호흡이 상당히 고릅니다. 헉헉거리지 않고 힘들지만 이 말하는 톤이 일정하거든요. 예,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모든 내용이. 그리고 지금 조금 가능성이 탈북하신 분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억양이 좀 다소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파서 그런지 실제로인지 또 하나 만일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혈안이 된 게 인민군 포로로 잡는 게 혈안인데 왜 인민군이라면 직접 우크라이나 군이 나서서 공개 안 하고 왜 SNS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많이 줘야 50점 줘야 된다. 진짜라면 우크라이나군이 진짜로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소중한 증거입니까? 그런데 왜 그 SNS에 친우크라이나 SNS에 저걸 공개합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원하는 얘기만 그대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믿자. 확인될 때까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외신으로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최선희 북한 외무장과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예. 만났습니다. 예.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은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김정은 추가 방러. 그런데 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만일에 지금 간 게 공병대라면 네. 전투에 참여 안 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투 초기인데 지금 대규모 전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한쪽에서 전과도 없고 막 죽어나가는데 정상회담 추가한다? 그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마 전방위적인 아마 협력관계 강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전투 병력이라면 12,000명에서 안 끝날 거예요. 지금 러우 전쟁에서 하루 러시아 인명 손실이 1,200명이거든요. 병력 손실이. 그럼 12,000명이면 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열흘이면 소진되거든요. 예. 우리도 월남전에 가서 5,000명이 전사하셨거든요. 그건 게릴라전이었거든요. 12,000명이 전투에 투입되면 금방 소진될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와야 됩니다. 최소 수만 명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연인원 32만 명이 파병됐거든요. 월남전에. 게릴라전에 불과하고. 64년부터 73년까지. 그러니까 최선희 여상이 가서 그런 다양한 후속 조치, 또 협력관계, 주고받을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계 강화의 일환이다. 아직 단적으로 추가적인 이 북러 러북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기 아직은 이르다. 좀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최선희 외무상의 발언도 소개가 알려졌는데 우리와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또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북한이 이 와중에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는 와중에 러시아에 파병을 했던 얘기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핵 강국을 이제 끌어들여서 지금 자기들의 안보에 문제가 없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자기 안보에 위협이 있으면 폭발적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핵으로 도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네. 뒤집어 보면 본인들이 불안한 거죠. 이 와중에 막대한 병력을 빼서 지금 보낸 거거든요. 이게 총알바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12,000명이 희생되는 걸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인민군 전투력이 확인이 되는데 그냥 총알바지로 달러받 들어갔다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전투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지금 발로다 저 발언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작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